다음은 재난지원금 관련한 추경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선 레이스 기사에 좀 묻혀서 오늘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일단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로 이제 정해지긴 했는데 민주당이 여지를 남겼거든요. 민주당 발언을 좀 듣고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회 내에서도 또 이제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이 픽스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격차 해소, 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의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80%, 82%의 차이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상위 소득자들이 사실은 재원을 다 많이 납부가 안 될 수 있는 배제 문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재부는 계속 이제 선별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 의원들은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은 대선 주자 사이에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33조 원입니다. 올해 그냥 지금까지 많은 좀 더 세수를 걷어가지고 잉여 세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좀 국민들에게 나눠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구 구성원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 원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1,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되고요. 네. 상위 20%는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약 440만 가구는 받지 못한다. 그래서 받게 되는 분들은 대략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진통이 있을까요?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근데 큰 틀의 조정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당정 협의가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어떠한 대선 주자가 다 줘야 돼 라고 하거나 몇몇 대선 주자는 아니야, 더 줄여서 선별적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줘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큰 가이드라인은 잡혔기 때문에 네.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을 얼마 할 것이냐, 20만 원 할 것이냐, 25만 원 할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분들은 좀 더 30만 원 줄 것이냐, 이런 금액상의 조그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뭐 예를 들면 아니야, 소득 분배해서 50% 이하, 이 어려운 분들만 주자, 이런 식의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통적으로 어쨌든 재정부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통산적으로 피해자에게 가능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선별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민주당의 대체적인 대선 후보 중에서는 좀 전국민 지원을 통해서 좀 경제 회복도 한번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게 선별 과정에서의 어려움, 뭐 흔히들 비유로 들어서 뭐 70을 정한다면 70과 71% 어떻게 정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80% 결정은 그나마 정치적인 타협 그리고 또 실리적인 타협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 상태에서 가구 개인당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라 보장 대상자라든지 뭐 한부모 자녀 한부모 가구라든지 이런 데 추가적인 지원이 좀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정부가 좀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감안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그런 공무원분들, 그런 분들도 이번에 다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억 원으로 그 기준을 잡으면요, 대략 2급 공무원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맞는 것인지 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 안정적인 대기업 분들, 그리고 연봉이 대폭적으로 상승한 그런 IT 기업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 받아요. 그런 분들에게 보다는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라든지 정말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지원폭을 좀 너무 넓게
넓힌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나중에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작년부터 계속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네.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한 김에 민주당이 오늘 또 공약 보따리, 이른바 보따리를 들고 PK 부산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 등 우리 당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길러낸 곳이 바로 이곳 경남이기도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그런 컨셉이 만들어지면서 가덕도 신공항법이 통과되고 또 스마트 시티를 비롯한 새로운 경남의 비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울경이 서울 경남 KTX와 또 가덕도 신공항, 부산 신항과 연결을 시켜서 그런 트라이포트로서의 토대를 만들고 스마트 물류산업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길 대표 부울경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에서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좀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때 이게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경부선을 축으로 해서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또 이 제2도시와 제1도시의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일극 체제 중심으로 너무나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다극 체제로 가야 되고요. 다극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의사를 모으고 준비를 한 곳이 이제 동남권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가서 이게 서울을 경쟁하는 다극 체제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좀 더 호남권, 서울권, 대구, 경북권 또 충청권 이렇게 나뉘는 다극 체제로 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 접근하는 곳이 이제 부울경인데 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도권에는 뭐 GTX라든지 엄청난 기간 산업의 투자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 공업의 어떤 가장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간 산업의 투자가 적게 돼 있어 가지고 그쪽 젊은이들은 20대가 되면 서울로 또 30대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 짝을 찾아서 다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원조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구원은 대전 이남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속설까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감안할 때 좀 무리해서라도 이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는 좀 집중적 투자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마무리 짓기 전에 짧게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면 사실 뭐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거기 때문에 내일 본격적으로 좀 대담을 하겠습니다만 예상 질문 하나 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100% 온라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떻게 좀 대비가 될까요? 차별성이 있죠. 네. 저는 잘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분들 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그냥 뭐 페이스북, 유튜브, 뭐 스마트폰에서 현장에서 그냥 실시간 중계하는 거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저런 식의 어떤 대권 출마 선언?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코로나 위기를 좀 감안한 어떤 그렇죠. 대응이라고 하던데 사실 윤 전 총장은 어제 대권 도전 선언식에 현장에 수많은 또 지지자들이 함께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그런 건 좀 대비되지 않을까요? 예, 상당히 본인이 이제 고심을 거듭해서 이제 그곳을 정했는데 네. 마침 2년 전에 그곳에서 검사 출신이면서 당 대표를 나가서 이렇게 새롭게 출마를 했던 사람이 바로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한 번은 비극이고 그 한 번은 희극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똑같은 장소에서 또 똑같이 검사 출신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니까 좀 장소적 고려를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저런 것을 선택한 거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이미 나는 민주당의 대세를 장악을 했어. 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나는 이제 그런 끝났어. 새과시할 필요가 없어. 그냥 국민들께 나의 얘기를 조용히 담담하게 그냥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릴 거야. 네.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동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하니까 내일 한번 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또 나이트 포커스 시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